안녕하세요. 머니포커스 이승원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1년 만에 100억 원을 벌었다는 한 직장인의 수익 인증 글이 크게 화제가 됐었죠. 이런 글들을 보면은 사실은 좀 박탈감도 느끼고 나는 뭐 했나 스스로 자책하게도 되는데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상승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달래주고 또 앞으로 어디를 봐야 될지 조언을 해주실 오건영 단장님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요즘 경제 뉴스 보면 특히 주식 관련 뉴스를 보면 클릭을 잘 안 하게 돼요. 네네. 읽다 보면 속상해질까봐. 나만 마이너스였고 내가 다 팔고 나니까 꼭 주식은 오르더라. 정말 이게 농담이 아니고 나한테만 적용되는 얘기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느낌들. 그 기사들이 쏟아지는데 네네. 단장님은 어떤 생각을 요즘 좀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뭐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도 굉장히 뜨겁고 사람들의 관심도도 높아진 것 같고요. 뭐랄까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처럼 굉장히 국민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네. 대기업의 주가가 대형주들의 주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의 노출도도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관심이 좀 높아졌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과거하고는 좀 많이 바뀌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종의 머니 무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머니 무브라는 게 안전적인 자산에만 머물러 있다가 이것 말고 무언가 다른 자산을 바라봐야 돼. 이런 시각들이 커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다만 그런 건 있죠.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조금씩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데 뭐냐면 이미 달려간 사람들이 워낙에 큰 수익을 내다 보니까 네. 포모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쓰잖아요. 이제 네네. 약간 상식처럼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그런 포모 나만 못 버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어떤 조급함 같은 거 느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저희 일부에서 단장님께서 이 이란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훨씬 더 이제 넓어졌고 깊어졌고 그거에 따라 또 금리도 어떻게 되고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거시적인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네. 정말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항상 좋을 때는 없잖아요. 항상 네. 이제 인생처럼 주식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네. 이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전체 그 돈의 흐름을 보시는 입장에서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자산도 영원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정 자산이 굉장히 크게 과열이 되면서 뛰어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 네. 그러고 나서는 쉴 때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제가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떤 종목이라든지 주식 자체가 펀더멘탈을 넘어서 되게 과열이 되는 경우들도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런 거는 오히려 어떤 경제적인 영향, 기업이 얼마나 벌어들이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심리적인 조급함하고 맞물리는 경우들도 네. 종종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은 이제 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무 이제 뭐랄까요? 많이 뛰는 자산들 있잖아요. 네. 이게 영원히 오를 거고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뭐랄까요? 조금 긴 호흡에서 바라보시면서 여러 가지 자산들을 좀 터치해 보시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과거에도 저도 2004년부터 마켓을 봤는데요. 2006년, 7년에는 중국 증시의 버블, 네네.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도 중국 증시가 마찬가지로 버블을 한번 겪은 적이 있었죠. 네. 근데 그 이전에는 닷컴 버블 같은 것들도 그렇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이 그때와 같다 틀리다 이런 거를 떠나서 너무 과도한 쏠림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에는 무언가 그런 쏠림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굉장히 나아질 것 같은 뷰 이런 걸 보면서 일부 정도는 해보는 것도 괜찮겠지만 네네. 너무 한쪽으로 몰려가는 거는 좀 저는 경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우리는 항상 위험하죠. 그래서 네네네, 포트폴리오. 그렇죠. 네. 네네. 앞서서 이 ETF 뭐 이런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너무 한쪽에 리스키하게 소위 말하는 몰빵하지 말고 좀 다양하게 또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단장님 같은 경우는 ETF 쪽을 많이 좀 추천을 하시는 편인가요? 어떠신가요? 이런 게 있어요. 긴 호흡에서 투자를 할 때 전문가냐 그러지 않느냐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을 오래 투자하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가 있고 직장인이신데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전자처럼 그냥 완전히 주식만 투자하고 그냥 전업이다 라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주식 종목들도 모니터링 하실 수 있고 네. 스터디도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연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근데 다른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는 건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을 겁니다. 일단 들어가서 어떻게 하루가 흘러가는지를 예, 모르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샀다 팔았다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런 데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음. 제대로 된 스터디를 하지 못하고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생겨나게 그럼요.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떤 특정한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장기 투자를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엔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장기 투자를 한번 가정해 보죠. 근데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랬더니 좋은 주식의 사이클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마켓을 보던 2004년, 5년, 6년, 7년에는요. 미국 주식으로만 따지면 미국의 은행주하고 네. 엑슨모빌과 같은 에너지 관련주가 시총 1, 2위를 막 차지하고 그랬었어요. 2004년 5년 고 시기요. 그렇죠. 2004년, 5년, 6년, 7년 이때였는데 아. 그때 뭐 제네럴 일렉트릭스 이제 이런 네네. 기업들도 좋았었죠. 근데 참고로 보면은 지금 시총 상위 없어요. 이게 거의 다 지금은 뭐가 올랐냐면 테크주들이 많이 올라오죠. 네네. 그럼 이제 2004년을 얘기했잖아요. 2000년대 초반을. 20년 전이에요. 예, 그렇죠. 대략. 네. 90년대 또 보면은 테크주들이 또 엄청 좋았어요. 그렇죠. 그럼 테크주 이후에 금융주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에너지 관련주, 쪽. 그 다음에 또 테크주의 사이클이 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보는 거냐면 특정 기업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시총일이 우량 기업으로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들이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물론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마켓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변화 같은 것도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S&P 500 같은 것들 네, 네. 그런 지수를 갖다가 우리가 담고 있으면 지수 자체에서 계속해서 좋은 기업들이 상위에서 바뀌어 나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투자자들이 모든 투자자가 이걸 해야 된다라는 말씀보다는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투자를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 네. 투자를 접근하실 때는 네. 그런 지수형의 자산을 좀 사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고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분산의 효과도 있겠죠.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좀 지수형 ETF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 직장인들이나 뭐 주식 공부를 잘 안 했던 저 같은 사람들 뭐 하려면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뭐 교보문고 가면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사고 나온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 네네. 물론 저는 이제 부의 갈림길을 사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뭐 슈퍼사이클도 말 그대로 사이클이잖아요. 언제 네네. 좋았다가 언제 나빴다가. 예를 네네. 들어 뭐 3점만 하더라도 굉장히 안 좋았다가 굉장히 좋았다. 이건 정말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전문가들 그렇죠. 아니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산업의 조건, 그 언저리에서 같이 햇볕을 볼 사람들,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산업의 조건, 어떤 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산업 자체를 바라보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런 조언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매크로를 보고 있잖아요. 네. 아마 굉장히 많은 방송을 통해서 산업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종목에 대한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매크로를 보는 관점에서 이런 말씀을 좀 조언으로 드려볼게요. 네. 뭐냐면 매크로를 보는 사람들은요. 이런 게 좀 있어요. 매크로는 환경이거든요. 어떤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에요. 근데 혹자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저 거시경제 봐봤자 투자에 도움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게 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축구를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A팀하고 B팀하고 이제 축구 경기를 해요. 근데 이제 둘 다 잘하는데 그럼 누가 이길까라고 해서 보면은 선수들은 면면을 보니까 A팀이 이길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B의 홈 경기예요. 그러니까 A는 어웨이 경기고 B는 홈 경기입니다. 네네네. 그럼 또 그러면은- 얘기가 또 달라지네요. 예, 그렇죠. 근소한 우위가 있는데 A가 B의 홈 경기다? 그러면 B의 10만 관중이 열광적으로 B를 응원한대요. 그러면 승무패 베팅하시면은 갑자기 생각이 좀 바뀔 것 같지 좀 않으세요? 그러네요. 예. 네. 그 두 번째는 A 팀은요 스피드로 승부하는 팀인데 그날 비가 와서 경기장이 되게 미끌미끌하대요. 그럼 좀 점차 이런 생각이 들지 네네. 않을까요? 자,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선수들은 잘 몰라요. 환경을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승무패 투자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딱 등장해서 그러는 거예요. 막 A 팀이 어떻고 B 팀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딱 얘기하는 거죠. 저기 경기하는 날 비가 엄청 와서 경기장이 되게 미끄러워요. 이거 1번. 네.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요, 져요? 모르죠. 경기장 미끄럽다고요. 그랬더니 네. 또 물어보신 거예요. 이겨요, 져요? 모르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A에 풀 베팅 하려고 했다가 경기장이 미끄러워? 그러면 조금 베팅의 레벨을 낮출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7대3 뭐 이렇게라도.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요, 져요 했더니 제가 얘기해요. 어웨이예요. A팀의 어웨이 경기고 B의 홈 경기라고. 그래서 A가 이겨요, 져요? 또 물어보시요 5년 당해서. 저는 A 어웨이 경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이거예요. 네네. 매크로는 이런 거거든요. 매크로는요. 승패를 결정하지 않아요. 유불리는 결정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죠. 매크로의 대표적인 게 금리죠. 네.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하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겠죠. 그럼요. 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겠죠. 네, 당장 수출 그렇죠. 기업만 하더라도. 물가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 물가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잠깐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러 가요. 네. 근데 환율이 높으면 그 기업은 무조건 잘 될까요? 잘 될 가능성이 높지 무조건 잘 되지는 않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지 네. 않을까요? 네, 네. 그러면 매크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유불리를 결정해 줘요. 가능성형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왕 초보 투자자인데 투자를 한다면 유리한 곳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불리한 곳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유리하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불리하다고 꼭 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어웨이 경기에도 이기거든요. 왜냐하면 압도적이니까. 네, 네. 그러지 않나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이 매크로라는 거는 네. 그런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전에 이란 전쟁 이후에는 네.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그러면 잠깐 들어보시고선 그러면 에너지에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쪽을 바라봐야 되나? 아니면 에너지 관련된 국가들의 통화 이런 것들 좀 바라봐야 되나? 아, 네, 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이게 그러면 그런 환경들이 유리해지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쪽의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비어져 있었다면 이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채워나가는 방법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매크로를 바라본다는 건 또 산업하고 또 관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산업이 있겠죠. 그 산업 중에서 또 어떤 기업이 유리한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보면은 단순히 이 거시경제 하나로 모든 걸 결정 짓는 게 아니라 네네. 이 중간에 산업에 대한 분석, 기업에 대한 분석까지 체계적으로 같이 해주시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꼭 환경도 꼭 한번 같이 바라보시자. 이런 조언을 드려볼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일부에서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키워드가 일단 에너지였고 네네. 당연히 에너지 흐름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자원 얘기하셨고 네. 결국은 뭐 비슷한 얘기긴 합니다만 그리고 AI를 얘기하셨어요. 네네. 그럼 일단 우리가 공부하더라도 뭔가 약간 매직아이처럼 이런 부분은 뭔가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있을 텐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의 조언의 맥락이? 잠깐만 생각을 해보죠. 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미국 주식을 투자한다고 가정해볼게요. 네. 그럼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보통 미국 주식 투자하신다면 엑슨모빌을 떠올리실까요? 아니면은 엔비디아를 떠올릴까요? 요즘은 엔비디아. 당연히 엔비디아겠죠. 지난 10여 년 동안 가장 성과가 좋은 게 엔비디아였으니까요. 네. 대신에 에너지 관련주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럼 잠깐 생각해보면 지난 10에서 15년 동안의 성과를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 2012년도, 13년도, 14년도에 셰일 혁명이 시작됐다는 말씀드렸죠.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에너지가 저유가하고 낮은 에너지 가격, 에너지의 공급 과잉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는요. 에너지 관련주가 굉장히 각광을 받지 못했겠죠. 네. 그리고 자원 부국들도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테크가 압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그럼 우리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분들이 위너냐면 테크의 비중을 최대한 높여놓고 에너지의 비중을 최대한 낮춰놓은 그런 포트폴리오가 위너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죠. 중동 전쟁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에 대한 니즈,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면 네. 과연 미래에는 테크가 계속해서 에너지를 압도하는 흐름이 이어지게 될까? 기노업으로 봤을 때. 앞서 설명해드렸던 걸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지난 10몇 년 동안처럼 압도적이진 않겠는데 이런 생각해 보실 수 있죠. 네, 네, 네. 왜냐하면 그때는 에너지 공급 과잉이었고 저성장 저물가 그다음에 저금리였잖아요. 네, 네. 근데 미래에는 어쩌면 과거보다 높은 물가, 과거보다 높은 에너지 가격, 과거보다 높은 금리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연속하고 단절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란 전쟁 이전과 이후에는 네. 단절이 나타날 텐데 네. 그 단절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존처럼 에너지와 테크의 성과 비교가 했었을 때 크게 벌어지던 세상과 그 이후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성과가 벌어질 것인가 아니면 우리도 에너지도 같이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자라고 해보죠. 네.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싱숭생숭한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20%의 확률은 있는 것 같아. 네, 네. 그럼 내 포트폴리오의 20% 정도는 주식 포트폴리오의 20% 정도는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거를 조금 고민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걸 하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포트폴리오 투자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렇죠. 미래를 네, 알면 네. 왜 나누겠습니까? 그럼요. 그냥 하나만 사면 되는 거죠. 몰빵하죠. 네. 아 그러면 저 테크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아 저거 에너지도 조금 담아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 ETF 이걸 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네, 네, 네. 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국가라든지 기업의 주식들 네. 이런 것들이 내 포트에 조금은 담겨 있어야 되겠죠. 음. 그러면 이런 형태의 투자를 갖다가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매크로를 봤었을 때는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근데 사실 머리로는 알아도 우리가 옆에 얘기를 듣다 보면은 자꾸 이 쏠림 현상이 생기고 또 조급함이 생깁니다. 당장 뭐라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상승장을 놓치신 분들이 지금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기준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운전을 처음 한다고 해볼게요. 네. 제가 이제 운전면허를 오늘 땄어요. 그다음에 이제 운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차를 사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럼 어떤 차를 사면 좋을까? 이겁니다. 첫째, 외제 고급차를 산다. 둘째, 중고차를 산다. 네. 어떤 게 상식적으로 맞을까요? 보통 초보 달고 다니기에는 중고차가 맞는 것 같은데. 저기 100% 긁지 않습니까? 네, 네, 저도 네. 많이 긁어봤는데 네, 네. 처음에 이제 운전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주차할 때도 많이 긁잖아요. 그렇죠. 사고 위험이 높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중고차를 타서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운전 경험이 늘면 좋은 차를 타봐도 되잖아요. 네. 자, 이 비율을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네.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예산, 버짓이 얼마나 되는지, 투자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보통 작은 금액에서 시작을 해요. 그럼 작은 금액에서 시작을 할 때는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이 경험에는 공부도 있고 실전 투자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주식을 사보는 것도 있고 ETF를 사보는 것도 되겠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ETF를 사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아, 왜냐하면 주식은 개별 종목을 사잖아요. 그렇죠. ETF는 주식의 바스켓을 사요. 그래서 ETF 자체가 여러 종목을 분산해 놨거든요. 그러면 ETF를 여러 개 분산 투자한다는 얘기는 분산의 분산, 이른바 초분산을 하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넓은 저변의 투자를 소액으로 해보실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액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산을 겪어보실 때는 ETF 투자 같은 걸 해보는 거죠. 그러다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그런 게 이제 중고차를 사서 긁어보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운전을 하면 긁히는지 이런 걸 배우지 않을까요? 감이 오죠, 그렇죠. 이제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경험이 많이 쌓였을 때는 작은 금액에서 우리는 터져도 보고 벌어도 보고 각 자산이 각 ETF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ETF가 나하고 궁합이 맞는지 이런 걸 많이 경험해 보지 않을까요? 가끔씩 그런 질문 하세요. 아니 100만 원 갖고 무슨 분산 투자야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작은 금액으로 여러 개를 경험해 보시면 나중에 1억이 됐을 때 그 경험이 있을 때 보다 잘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1억 네. 생긴 다음에 투자 경험 네, 연습해 보면 무섭죠. 좀 마치 불안불안. 외제차 타고서 운전하시는 느낌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전을 경험해 보시는 게 되게 필요해요. 이게 1번이고 각각의 특성을 알았다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어떤 투자에 대한 이론 있잖아요. 네. 내지는 투자에 대한 성과가 눈앞에서 당장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큰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큰 위험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아, 항상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건 가능하다고 봐요. 긴 시간을 두면서 예금 금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분산 투자가 되는 거고 네. 장기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냥 요 비유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저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어른들하고 네. 계곡에 이제 물놀이를 간 적이 있는데 네. 어르신들하고도 왜 전 갔는지 모르겠는데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갔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랬더니 이제 어르신들하고 같이 앉아서 술 마실 수는 없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족대라고 해서 이게 그물 같은 거 뭔지 아, 아세요? 뭔지 알아요. 그걸 딱 주시면서 야 가서 송사리 잡으라고 피레미 잡아 이러시면서 주시더라고요.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30년이 넘게 지났지만 어. 그걸 들고서 초등학교 3학년이 물속에서 막 물고기를 잡으려고 막 쫓아다녔거든요. 물속에서 초등학교 3학년보다 물고기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거의 못 잡았어요. 네. 근데 저희 이제 삼촌이 물고기를 잘 잡으시는데 어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약간 통발 같아가지고 아, 네. 요 안에다 이렇게 떡밥 발라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으면 네. 고기들이 들어오잖아요. 삼촌이 탁 들어오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저한테 족대 주시면서 이게 2군데 정도에다 이렇게 어항을 여기 박으셨거든요. 여기 이제 물고기들이 많이 모이는 곳들. 네. 네. 한 3시간 지났어요. 저는 미꾸라지 하나 잡았거든요. 그래서 삼촌은 이제 탁 같이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쉬시다가 네. 딱 오셔가지고 이 어항을 딱 들어올리는데 와 가득 찼어요? 가득 찼더라고요. 어. 여기 딱 여기 메기도 있어요. 아직도 그 장면이 현타가 와요. 아.
노력은 제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 5분도 못 쉬었거든요. 그렇죠. 3시간 동안 뛰어다녔는데. 그 애기 때 현타가 온 거죠. 근데 잠깐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주식시장이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좋은 채널들도 많고 이 굉장히 많은 정보가 돌아다닐 거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굉장히 빠른 정보의 이동은요. 30년 전보다 물고기가 지금 3배, 4배 빠른 거예요. 그럼 이런 때 우리가 족대 들고 쫓아다니면 개인 투자자가 불가능하네요. 한 마리도 못 잡죠. 네, 네.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될까? 길목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항을 두면 어떨까요? 아무리 물고기가 빨라도.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어항을 두는 건 좋은데 그럼 그 어항에 물고기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들어갑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은 없죠. 없죠.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죠. 음. 마지막 하나 조언 드리고 싶은 건 제가 그때 삼촌한테 그 어항을 빌렸어요. 그래서 제가 넣어봤거든요. 물속에다가. 근데 궁금하더라고요. 네. 몇 마리가 들어갔나. 궁금하죠. 그래서 어렸을 1분에 때. 한 번씩 가서 봤어요. 근데 물고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애들 들어오는 걸 방해하셨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죠.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AI 혁명 같은 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준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갈리죠. 네. 굉장히 순탄하게 으악 이런 길이 아니라 중간중간 되게 범피로드라고 하나요? 네, 네. 울퉁불퉁한 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네. 대신에 우리는 먼 미래에 이 어항 속에 물고기가 들어올 것 같지 않나요? 음. 그래서 우리는 들어옴직한 성장이 강하게 나옴직한 곳에 길게 들어올 때까지 어항을 두는 방법 그걸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렸죠. 네, 네. 첫 번째는 장기 투자, 긴 호흡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말씀드렸고 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자산들에 대해서 직접 체험을 해보시는 거, 경험을 하고 접근하시는 거, 네. 요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고차의 비유와 함께 족대와 어항의 비유를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힌트를 막 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주셨는데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여러 케이스들이 있어요. 새롭게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은 이제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도 있어요. 꽤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조언을 좀 이렇게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관점에서 보면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까? 주식은 얼마나 하고 채권은 얼마나 하고 금은 얼마나 사고 그러니까 주식 얼마 채권 얼마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이런 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가인데 현금 흐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법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안전자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투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투자가 제일 중요해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죠. 네. 근데 저는 자 현금 흐름이라는 관점을 잠깐 보시면 현금 흐름은 내가 사놓은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구축한 포트폴리오에서 계속해서 일정한 현금을 달마다 혹은 분기마다 반기마다 뿌려줘요. 네, 네. 그럼 예로 생활비를 쓸 수도 있겠죠. 네, 네. 내지는 이렇게 나온 돈으로 적립식으로 뭔가 다른 투자를 해볼 수도 있겠죠. 이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할 때 또 다른 돈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캐시를 만들어내는 원천이 돼요. 네. 이 캐시는 내 생활비로도 쓸 수 있지만 현금을 갖고 있으면 현금은 그냥 뭐 안전한 건가? 안전한 것도 되겠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금은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계속해서 캐시가 나오면 네. 뭔가 또 다른 투자 기회가 생겼을 때 네. 조금씩 받아놓은 쌓아놓은 캐시로 뭔가 다른 투자를 고민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현금 흐름의 관점을 보자. 네. 두 번째는요. 안전자산의 관점인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 무너질 때 보통 중동사태 한복판에서 환율은 어떻게 됐냐면 휴전 직전에 1,530원까지 올라가요. 네. 그러면 달러는 안전자산으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볼게요. 내 투자 자산이 항상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한번 또 휘청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또 달러가 뛰어 올라가면서 내 포트폴리오를 보호해 주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네. 저는 투자도 있고 안전자산도 있고 네. 현금 흐름도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딱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성과가 꽤 났어. 근데 뒤에 있는 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투자를 하셔서 성과가 났고 앞으로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개인의 판단에 따른 건데 네. 그러면 이익금 중에 일부 정도는 제가 예를 들어서 100을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서 50을 벌었어요. 그럼 50 전체도 될 수 있겠지만 50 중에서 일부 정도, 20, 30 정도라도 우리가 안전자산이나 현금 흐름에 투자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달러 채권 같은 것들도 들어갈 수 있겠죠. 채권. 그러면 네. 이 달러 채권이라는 거는 금리 높아서 안 좋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영원히 금리가 높을까요? 아니면 먼 미래에는 그것도 왔다 갔다. 경기 침체가 한 번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언제 찾아올지 모르죠. 근데 앞에 어항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어쩌면 지금 안 들어오는 어항인데 나중에 들어오는 어항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가 됩니다.
내가 일부 정도만 다른 안전자산으로 돌아갔을 때, 그러니까 주식하고 다른 상관관계를 보이는 다른 자산을 일부 정도 내 수익금으로 담으면 네. 내 수익금으로 담은 이 자산이 네. 내 원 포트폴리오가 흔들릴 때 이 뛰어오르면서 내 변동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친구가 캐쉬를 뿌려줄 수 있다면 작은아마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찬스를 또 마찬가지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투자 올인도 있겠지만 네. 일정 수준 수익이 났다면은 이렇게 조금씩 네. 현금 흐름의 관점, 안전자산의 관점,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의 관점 이렇게 조금 나눠서 자금의 용도별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조언을 마지막으로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항을 일단 좀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어항이라는 거는 또 가능성, 그렇죠. 또 뭐 위험 분산 이런 네네, 가능성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하면 어항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죠. 여러 곳에 놔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좀 기다려라. 네네, 자꾸 그렇죠. 열어다보지 말고. 네네. 네. 물고기는 나보다 수천 배 빠르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당연한 얘기 같지만 어려워요. 물론이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과 전 반대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걸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몸에 좋다 다 그 알잖아요. 절대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렇잖아요. 아무도 못하죠. 그래서 단장님이 이렇게 자주 나와 주셔서 네네. 계속 잔소리를 해야 돼요. 네. 아, 어항을 네네. 만들어 놓고 좀 기다려라. 네네. 당연한 얘기를 수십 번 반복해 주신 역할을 계속 앞으로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건영 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